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나라의 역사를 봤죠. 근데 명나라는 이제 원나라가 약해진 뒤에 오랜만에 등장한 한족 국가였죠. 그리고 이 명나라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위로는 몽골의 압박을 받고 아래로는 외구의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 고생했던 것들, 뭐 중간에 장거장의 개혁이 있기도 하고 했지만 계속 고생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조선에 큰 전쟁이 생기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무리하게 지원해주면서 급격하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재성의 반란이 터지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얘기 했었죠. 한족이 세운 국가가 약해지면 혹은 한족의 국가가 약해지면 북방민족이 반드시 치고 내려온다고. 그래서 명나라도 한족 국가니까 명나라도 약해지고 이재성의 반란으로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북방민족이 어, 뭔가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게 청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도 봤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명나라가 약해지면서 그 위쪽에 여진족이 다시 세력이 강해져서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통일이 돼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명을 압박해왔다. 이걸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일단 청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세기 초, 그러니까 1600년대 초죠. 근데 이 연도 감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연도를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무리하게 도와줘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1500년대 후반, 1592년부터 1600년대 초, 그 즈음이에요. 그리고 딱 그 즈음, 1600년대 초, 17세기 초에 만주 지역에서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금을 건국해서 이제 명을 조금씩 압박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도로 한 번 더 다시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쳐져 있는 게 이제 후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임진왜란 거의 직후 몇십 년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무리하게 도와줬던 명나라가 약해지고 여진족이 통일되면서 후금이 강해져서 명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 봤던 화면이죠. 이런 그림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전개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홍타이지인데 누르하치 다음에 황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공격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후금이라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후금이 더욱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후금이 청으로 바뀐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후금은 원래 여진족의 나라죠. 근데 후금은 말 그대로 여진족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국호를 청으로 바꿨다는 건 뭐냐면 후금이 여진족만의 나라라면 청나라는 여진족을 중심으로 다른 민족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이 동아시아권의 중심이 되는 나라다. 이런 어떤 의미와 포부를 담고 나라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금과 청의 개념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후금은 그냥 우리 여진족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는 나라고요. 청나라는 우리 여진족이 중심이 돼서 주변의 다른 약한 민족들까지도 다 품에 안고 지배하겠다. 우리 여진족이 이 주변 민족들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나라 이름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공격해서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하는 건요.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청나라든 후금이든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거지 둘 다 여진족인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여진족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꾼 건 어떤 의미냐면 중국 전체를 차지해버리겠다라는 어떤 야망과 포부를 담고 국호를 바꾼 거거든요. 근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조선은 명나라랑 엄청 친하잖아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잔뜩 도와줬을 만큼 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은 명나라한테 임진왜란 때 도움을 크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하면 조선은 반드시 도와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자기가 이런 주변 민족을 다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담았으니까 중국을 공격하러 갈 거예요. 중국을 공격하러 갈 건데 그때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준답시고 뒤통수를 치면 그러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청나라가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서 조선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청나라의 진짜 목적은 명나라, 즉 중국을 차지하는 건데 그때 명나라랑 친하고 명나라한테 빚이 있는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주러 올까 봐 그럴까 봐 조선을 미리 공격해서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청나라는 조선을 공격하기 이전에도 이미 조선한테 우리 명나라 치러 갈 건데 도와주러 오지 말아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요. 근데 조선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의리를 지키러 간 것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누구의 농민군을 물리치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요 농민군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의 수도를 차지했던 인물이죠. 누구예요? 이자성이죠. 이자성.
그래서 이자성이 농민군을 물리치고,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처음에 들어올 때 해방군 명목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을 한 거고, 그리고 국가가 없는 상태인 그 상태에서 여진족의 청나라가 이제 베이징을 점령해서 자기네 국가의 수도로 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에 중국 전역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나라의 영역인데, 그 빨간색이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테두리가 명나라의 영역이고 파란색 테두리가 청나라의 영역이에요.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지금 중국보다 넓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지금 준가루부 있고 신장 있고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이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청나라 때 이걸 차지했으니까 지금도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이 막 세계의 공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이제 공산품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저 준가루부, 신장, 티베트 이 지역에 워낙 많은 지하 자원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청나라 때 차지한 영토들이 지금 중국 경제의 어떤 핵심이 됐다. 뭐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의 통치 방식을 봐야 되는데, 청나라는 원나라 이후로 두 번째로 한족이 아닌 이민족인데 중국 전체 영토를 차지했었던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원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어떤 북방민족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지배하고 통치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진족이라는 이민족의 나라인데, 그 다른 역사들보다 어떤 나라보다 오랫동안 중국 전체를 차지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해도 여진족이 인구수로 한족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동안도 여진족이 한족보단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 여진족의 여러 가지 청나라 통치 방식이 훨씬 인구가 많은 한족을 설득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의 통치 방식은 강압책과 회유책 둘 다가 동시에 함께 있어요. 강압책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 여진족이 너네를 지배하는 거니까 기어 올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회유책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될, 공존해야 될, 우리 식구고 뭐랄까 공존해야 될 대상이니까 어느 정도 배려해 주겠다, 물러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해 주고, 이런 강압책과 회유책, 찍어 누르는 강압책과 이해해 주는 회유책을 동시에 썼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강압책과 회유책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압책은 일단 여진족이 곧 만주족이에요. 같은 애들인데 이름이 바뀐 거죠. 근데 여진족 입장에서 한족을 다스릴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어쨌든 문화적인 수준이 음, 한족이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한족이 조금 더 수준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수준 높은 문화적 예술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여진족 입장에서는 여진족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중국을 지배하러 왔는데, 여진족 사람들이 한족의 문화를 따라하다가 내가 여진족인지 한족인지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리고 또 한족 사람들이 사실은 여진족 애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힘이 약해서 한족이 여진족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한족이 더 높기 때문에 한족이 은연중에 뭐랄까 여진족을 좀 무시하고 있고, 니네 좀 촌스럽고 뭐야 이런 식으로 깔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화적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족에 이렇게 흡수돼 버릴 수 있다는 걱정을 늘 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족의 문화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한족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만주족의 전통 복장, 호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장과 변발이라는 만주족 특유의 헤어스타일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가 되면은 만주족 사람이건 한족 사람이건 다 똑같이 변발이라는 여진족 전통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게 돼요. 되게 엣지 있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우리 학교도 두발 자유화 됐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수행평가로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다 같이 이 머리를 한번 해볼까? 이게 변발이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전교생이 수행평가랍시고 이런 머리 하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농담이지만 이때 청나라 사람들은 진짜로 수행평가가 아니라 이거 하면 안 하면 처벌받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발을 강요했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자기네들의 문화가 한족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청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거나 조금이라도 비하하거나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 걸 반대하거나 이런 내용의 글을 쓰면 철저하게 탄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청나라 황제 중에 강희제라는 황제는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써서 청나라
또 이 중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직접 쓰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청나라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압책을 구사했었다. 그다음에 이제 회유책인데 청나라의 회유책은 간단해요. 기존의 명나라의 지배층을 설득해내면 명나라를 설득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명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은 기존 명나라의 지배층들일 테니까. 근데 명나라의 지배층들이 누구겠어요?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나라의 회유책은 되게 간단해요. 과거의 명나라 일대 관료층이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써요.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다고 지배하는 민족이 한족에서 여진족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기존의 명나라의 관리들을 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쓰고 그리고 기존의 명나라의 관료 제도나 과거 제도를 거의 그대로 그냥 다 가져가요. 그래서 과거 제도도 그대로 유지해서 명나라 사람이고 한족 출신이어도 자기가 유학 공부 열심히 했으면 과거 시험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 제도들도 대체로 계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해요.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직들에 우리 몽골인 제인주의 원나라 때 몽골인 제일주의 할 때는 권력이 강하고 핵심적인 관직들은 이렇게 발음이 왜 이러지? 권력이 강하고 핵심적인 관직들은 다 몽골인들이 차지했었죠. 근데 청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권력이 강한 핵심적인 관직들을 만주인과 한족 사람들을 같이 등용했어요. 그러면 한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나라가 여진족의 나라고 여진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 한족 사람들도 되게 권력이 강하고 핵심적인 관직에 올라갈 수 있네. 그것도 예외적으로 한두 명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숫자가 같아요. 만주인 핵심 관직자들과 한인 핵심 관직자들이 거의 같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차별받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우리 존중받고 있었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청나라가 여진족의 나라고 여진족이 지배하는 나라지만 지배를 받고 있는 한족이나 지배를 하고 있는 여진족이 함께 갈 수 있다. 지배를 받는 한족이라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 이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느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차별하지 않을 거고 공존할 거지만 우리 만주족의 전통 복장이나 전통 헤어스타일 뭐 이런 우리 문화만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변발이나 이런 걸 강요하는 건 있지만 관료제도 유지시켜주고 중요한 관직에도 한직 사람들을 등용시켜주고 이렇게 한족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특히나 한족의 기존 명나라의 지배층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명나라 기존 지배층들의 특권들을 또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명나라 지배층이 지방 고을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지배층 출신들을 설득해서 명나라 출신 한족들이 별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사실 과거에 몽골족 원나라 때는 유교를 거의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라마교라는 불교에만 쏟아붓고 막 이랬었는데 청나라는 알고 있어요. 그 한족의 수준 높은 문화의 중심에 유교, 유학이 있다는 거, 성리학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도 그 유교를 그대로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족 사람들한테 우리가 학문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유교를 그대로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또 한족의 지식인들과도 함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민족 국가이면서도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서 한족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규모 편찬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펴내는 사업을 국가에서 대규모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전서, 뭐 강의자전 이런 책들을 쓰게 되는데 사고전서는 뭐냐면 그동안 중국의 모든 저작물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은 이런 책이고 저 책은 저런 책이고 이렇게 책을 쭉 정리하는 건데 이 사고전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정리된 학문들을 한 번 더 쫙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자전은 옥편이에요. 옥편이 뭔지 혹시 아세요? 한자 사전을 옥편이라고 하는데 이 강희제라는 황제 때 이제 지금까지 한자들을 다 모아서 소개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런 작업들은 주로 한인 지식인들이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여진족이 너희 한족들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너희 한족들의 지식인들이나 지배층들은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어. 이런 느낌들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 이런 회유책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청나라는 강압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씀으로써 이제 국가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주족 고유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최고의 통치기관을 군기처로 두고요. 그리고 군사기관은 8기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기라는 건 숫자 8이에요. 그래서
8개의 깃발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8개의 깃발로 이제 군대 상징하는 8개의 부대를 통해서 국가의 군대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기 제도를 운영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군기처가 이제 최고의 통치기관이 되고 8기가 이제 군사기관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이런 통치기관과 이런 군사기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명나라 영토였었던 지역은 옛날 명나라 행정제도 거의 그대로 계승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만주 지역은 여진족이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꾼 게 자기들의 고향이 만주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청나라가 되고 나서 한족들이 자꾸 만주족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만주족을 한족들한테 빼앗길까 봐 만주라는 지역을 이제 여진족 아니면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몽골이나 신장, 티베트 이런 지역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세금을 걷기는 했지만 현지의 제도들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지금 노란색이 하나도 없죠. 그냥 그랬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명청대 경제와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나라 역사를 한참 보고 있는데 명나라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청나라가 명나라의 지배층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와 청나라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경제와 문화를 얘기할 때는 명나라와 청나라를 보통 묶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명나라는 한족의 국가고 청나라는 여진족의 국가인데, 청나라가 명나라의 지배층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줬기 때문에 명나라와 청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성격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얘기할 만큼.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경제는 뭐 늘 그렇죠. 당연하죠. 농업 생산력이 성장을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농사를 잘 지을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했고, 또 농업 생산력이 성장하면 우리가 늘 자주 봐왔던 그 흐름, 먹고 남는 게 생기고 내다 팔고 시장 발달하고 화폐 발달하고 그 흐름들이 또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는 외래 작물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막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 김치하면 매운 빨간 김치부터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그런 김치를 먹었던 게 아니에요. 이 고추라고 하는 외래 식물이 들어오면서 조선시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제 김치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매운 김치를 먹게 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명나라, 청나라 이 시기에 고구마니, 감자니, 옥수수니 이런 외래 작물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농사의 주된 지역이 많이 바뀌게 돼요. 사실 양쯔강 하류 지역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송나라가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더 잘 살게 되죠. 그때 남송의 어떤 곡물 생산의 중심지가 양쯔강 하류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옮겨가게 돼요. 양쯔강 하류 지방은 곡물이 잘 자라기도 하지만 면화나 이런 옷감의 재료들이 잘 자라기도 해요. 면화라고 하는 건 옷감의 재료인데, 이 면이라는 식물에서 이제 그 면화라는 식물의 꽃은 솜털처럼 나거든요. 그 솜털을 떼내서 옷을 만드는 게 이제 면화인데, 그런 면화 그리고 뽕, 차 이런 상품 작물들을 양쯔강 하류에서 많이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면직업이나 견직업 이런 옷감을 만드는 그런 지역으로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수공업이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곡물을 농사짓는 건 양쯔강 하류에서 중상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창지대가 새롭게 옮겨갔다는 거, 이게 명청시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곡창지대가 옮겨갔다는 거, 그리고 기존의 곡창지대였던 양쯔강 하류가 수공업지대가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농업, 수공업, 상업 전부 다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여기가 양쯔강 하류예요. 이 지역은 원래는 이제 남송 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곡창지대였고, 남송 원나라 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곡창지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명청시대 들어오면서 옷감을 만드는 면직업, 견직업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이 옷감을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기존의 곡창지대는 옮겨가게 됐다는 거죠. 어디냐면 양쯔강 중상류로 옮겨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청대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은경제인데요. 명청대, 특히나 청나라 때 차나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많이 수출되게 돼요. 특히나 청나라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 상인들이 중국 청나라의 차나 비단, 도자기들 이런 것들을 보고 반한 거예요. 너무 맛있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유럽 상인들이 청나라에서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가게 되는데 그걸 살 때 돈을 은으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은이 상당히 많은 양이 중국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전 세계의 은이 많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은이 이렇게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은이 화폐로 널리 쓰이게 되고 심지어는 금화원제라 그래서 세금도 은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은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쓰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곡창지대가 양쯔강 하류에서 중상류로 옮겨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은이 화폐로 많이 쓰였다는 거. 이거 꼭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는데 어쨌든 농업 생산력을 포함해서 상업, 수공업 다 성장을 하니까 마치 남송 때처럼 일반 평민들이 생활하는 게 괜찮아져요. 그래서 서민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명대에 중국의 유명한 4대 소설도 완성이 돼요. 뭐 삼국지연이, 수호지, 서유기, 금경매 뭐 이런 소설들도 이때 완성이 되고 청나라 때도 홍루몽 이런 소설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랬었구나 하고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유학에서도 새로운 풍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유학의 풍조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한나라 때 유학을 국교화하죠. 동중서의 제안으로. 그때 유행했던 유학은 과거 춘추전국 시대의 유학을 진나라 때 탄압받았으니까 훼손됐으니까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훈고학이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송나라 때는 이제 사대부들이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자라는 사람이 새로운 경향의 유학을 총정리해서 성리학을 내놓죠. 그래서 뭐 인간의 심성, 뭐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연구했었죠. 그리고 명청대가 되면요. 유럽, 특히나 청나라 때 유럽인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인들은 과학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의 여러 가지 과학 문물을 보면서 우리도 좀 유학을 공부할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겠다. 근데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눈앞의 현상을 증명해내는 그런 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근거가 확실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학문들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증학이고 또 양명학은 기존의 성리학과 다르게 기존의 성리학은 우주와 인간의 심성의 진리를 책을 통해 공부를 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진리들이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만 깊이 깨달으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깨달은 대로 행동하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과 실천이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깨달음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깨달았으면 나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늘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양명학. 양명학이 발전을 많이 했고 양명학은 그래서 명나라 때 좀 많이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나라 때는 이제 유럽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좀 더 과학적인 사고, 실제로 증명하는 실증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고증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구분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나라의 훈고학, 그다음에 송나라의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성리학, 그다음에 명나라의 양명학, 그다음에 청나라의 고증학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나라 때는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하는 양명학, 그리고 고증학 때는 학문의 실질적인 증명을 강조하는 고증학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한나라 때 훈고학, 송나라 때 성리학, 그다음에 명나라 때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서서 봤던 것처럼 청나라 때는 사고전서라든 이런 책을 쓰면서 이제 기존의 모든 학문들, 저작들을 정리하기도 했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유럽 선교사들이랑 뭔가 이렇게 교류가 많아지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양의 여러 가지 수학이나 천문학, 지리학 이런 학문들, 그리고 역법, 뭐 총포 제작술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요 인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마테오 리치. 이 마테오 리치라는 인물이 들어와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알려주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고려만국전도 요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지도를 마테오 리치가 이게 진짜 세계 지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이 지도거든요. 근데 기존의 중국은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거의 세계의 거의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중국이 어디쯤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여기가 중국인데 마테오 리치가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중국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물론 예전에 정화의 남해원정 때 뭐 이렇게 멀리 가보기도 하고 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넓고 다양한 세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이때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국인 중심주의가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세계의 그냥 일부분일 뿐이고 정말 넓고 많은 세계가 있네. 우린 정말 극히 일부일 뿐이었네.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테오 리치가 고녀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전해주면서 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청해 대여무역은 처음에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었어요. 명나라처럼 왜구도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건국한 이후에 이렇게 점차 국가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해금 정책도 조금씩 풀어줬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서양이랑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금 너무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런 서양의 문물과 문화들이 청나라의 유교적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랑 무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역항을 광저우 한 곳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애들이랑의 무역은 즉 대외 무역은 상인이라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행이라고 지정된 상인들하고만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걸 광둥무역 체제라고 하는데, 즉 서양 애들은 중국이랑 무역을 할 거면 광저우 한 곳에서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아무 상인이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행에 속하는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 집단에 속하는 그 상인들하고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 중국 청나라 정부에서 너네들 몇 명만 모여서 니네들만 서양 상인들하고 거래해 이렇게 지정해 준 애들이에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 공행에 속하는 상인들하고만 거래할 수 있고, 그마저도 이제 다른 항구는 안 되고 광저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행 애들만이 오로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